오복 중 하나인 치아 건강. 자연 치아를 가능한 오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치아를 상실한 경우라면 가능한 빨리 임플란트와 같은 인공치를 수복하는 것이 좋은데요. 임플란트는 한 해 시술 건수가 50만 건에 달하는 만큼 이제는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임플란트 시술이 등장했지만 수술 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 확률은 3배 이상, 주의염 발생률은 11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CK치과병원 손재희 원장님을 모시고 실패를 줄이는 임플란트 이식 방법과 임플란트 시술 후 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플러스는 실패를 줄이는 임플란트 이식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CK치과병원 손재희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최근 임플란트 환자가 늘어난 만큼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하지만 정확히 임플란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네.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임플란트란 어떤 건가요? 임플란트는 인공치근에 해당하는 식립체 그리고 식립체와 연결되는 지대주 및 보철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해가 없는 티타늄 소재의 임플란트 식립체를 턱뼈에 심는 고정체인데요. 최근에 치근 역할을 하는 고정체에 보철물을 얹어서 상실체와 비슷한 기능을 살려주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이 임플란트 치료는 어떤 경우에 꼭 필요한 건가요? 임플란트가 꼭 필요한 그 환자 케이스는 많습니다. 어금니가 두세 개 정도 빠져서 부분 틀니를 해야 될 경우라든지요. 네. 식사 시에 빠진 이 치아 사이로 음식물이 끼어서 염증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선천적으로 이제 치아가 나지 않아서 치아가 모자랄 경우, 그다음에 오래된 예전에 그 입안에 했던 그 보철물 중에 탈이 나서 그 보철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수복을 해야 될 경우라든지 또는 치아가 많이 있지만 기존의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음식을 잘 씹지 못할 경우, 그리고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원할 경우에 많이들 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가 빠진 상태에서는 임플란트가 최선의 방법일 텐데요. 혹시 이가 살짝만 부러져도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임플란트는 없는 치아를 대신해주는 인공치아입니다. 네. 그래서 충치가 심해서 치아를 되돌릴 수 없을 때 혹은 외상으로 빠져버린 치아를 대신해서 치아 기능을 살려야 될 때 사용되는 치료인데요. 근데 단순히 치아가 부러졌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부러진 치아도 그 부러진 그 범위라든지 크기나 그다음에 잔여 치아 남아있는 정도라든지 흔들림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꼭 해야 될 경우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레진이라든지 라미네이트라든지 아니면은 크라운 치료를 해서 자기 치아를 살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할 때 또 궁금한 것이 전신질환 등을 이유로 특정한 약을 장기간 복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잇몸 뼈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예. 전신질환 등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잇몸 뼈가 안 좋은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가능할 거라는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환자의 전신질환은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치료돼야 고려돼야 할 중요한 사항 중에 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전신질환의 종류와 양상에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 과정과 예후에 또한 즉각적인 영향을 혹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임플란트 치료 전에 그 환자의 전신 질환에 대해서 먼저 주치의와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 질환으로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하게 저희들 접할 수 있는 질환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들이 치료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그 뇌혈관 질환이나 심질환과 같은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드시고 있는 약들 중에 특히 치과 치료하고 관련이 있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과 같은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응고제가 몸에서 이제 피가 응고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발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이 지혈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서 뭐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발치 등의 그런 외과적인 시술을 할 때는 반드시 내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이러한 약들을 사전에 한 뭐 5일에서 7일 정도 중단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당뇨 환자의 임플란트 시술 경우에는 이 혈당 조절이 또 잘 되지 않을 경우에 감염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물론 뭐 지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 질환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내과 선생님과 먼저 상의를 한 뒤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이런 환자분들은 또 골다공증 약을 또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그 골다공증에 대한 약물 중에 그 파골세포의 활성화를 억제시키는 그런 효능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파골세포의 활동 감소로 인해서 조골세포의 활동까지 같이 감소되는 경우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잇몸뼈의 골유착에 실패할 가능성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형외과에서 이런 골다공증 약을 처방을 할 때 저런 치과 치료에 복용을 해도 관계없는 약들을 또 대체제로 많이 좀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군요.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